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빠숑의 세상 답사기. 네, 빠숑의 세상 답사기. 네, 오늘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을 모셨고요. 제가 이분을 볼 때마다 막 경이로워요. 야, 어떻게 저런 지식들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얼굴도 작고 몸도 왜소하고 누가 보면 이제 그냥 천상, 그냥 아름다운 분이신데, 야, 저런 많은 지식들을 저렇게 많이 고급스럽게 많이 넣을 수 있구나. 볼 때마다 놀라운 분입니다. 이분이요, 이코노미스트신데요. 제가 알고 있는 이코노미스트 중에서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가끔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저는 또 특히 이분이 쓰는 리포트가 너무 좋아요. SK증권에서 이제 플래닛 10이라고 하는 리포트가 이제 정기적으로 나오는데, 한 장, 두 장밖에 안 돼요. 근데 너무 알기 쉽게 그림도 그려놓으면서 그러니까 딱 도표랑 그거에 대한 설명, 너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갖고, 제가 이쪽에 금융 쪽은 지식이 되게 짧은데 이분 거 보면서 많이 공부가 됐던 기억이 나고요. 또 간혹 가다가 또 이렇게 또 카운터 펀치 같은 리포트를 중간중간 발표해 주세요. 너무 좋았었어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2016년도 전이었던 것 같은데, 부동산 시리즈 4부작 했었죠. 네. 예, 그거 한번 세게 딱 본 다음에, 와, 이분 대박이다 라고 하더니, 이분 책 쓸 것 같은데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책이 나오더라고요. 나는 부동산 싸게 사기로 했다 라는 책이 나와서, 역시 참 이렇게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은 책을 나오는구나. 그래서 그 책도 되게 감명 깊게 봤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부동산 폭락이 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 그러니까 반선대인 이론이겠죠. 그런 것들을 정말 기가 막힌 논리로. 왜냐면은 선대인 그 소장님이 외국 사례 가지고 갖고 오시는데, 이분도 똑같은 외국 사례 가지고 어떻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도움되셨다는 말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대단한 분이시고요. 최근에는 SK증권 가셔갖고 더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방송에도 많이 나오시고 리포트도 더 많이 써주시고, 그래서 좀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신과 함께의 화요일 고정이세요. 말씀 정말 잘하시고, 김동완 소장님이 되게 좋아하는 이코노미스트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이제 워낙 바쁘신데 나와주실 수 있냐 했더니 한 번은 나와주시겠다고 해서 제가 어렵게 모셨고요. 그래서 오늘 오셨으니까 제가 궁금한 거 다 물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오신 분은요, SK증권의 김효진 이코노미스트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제가 설명한 것 중에 틀린 거 있어요? 아니요, 좀 너무 거창하게 저를 화려하게 이렇게 포장해 주신 것 같아서, 네. 갑자기 침이 마르네요. 어떤 이야기를 좀 도움이 되게 이렇게 해야 될지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제가 김효진 이제 이코노미스트님께서 쓰신 보고서들을 쭉 읽어봤는데, 기가 막히게 딱 있더라고요. 이거 여쭤보고 싶어서 바로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경제 시장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게 저희는 지금 대출, 금리 이런 것들이 제일 이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중국 문제들도 있겠지만 저희 지금 이런 서민들, 중산층들이 닥친 문제들은 빚과 이런 부동산의 관계도 궁금하고 경제의 관계도 궁금하고 주식의 또 향후 전망들도 궁금한데, 이 리포트를 봤더니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목이 레이 달리오는 왜 2020년을 두려워하는가? 라는 그런 제목의 리포트를 본 거예요. 네. 한 장짜리 리포트였었는데 그걸 파고 들어가보니까 또 긴 리포트가 또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봤더니 이 빚을 가지고 빚 가지고 이거를 한 리포트로 쫙 풀어주셨는데 감동이었어요. 근데 읽다 보니까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분들 물어보면서 요 리포트 얘기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게 단순히 빚 얘기지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아니면 세계 경제와의 관계가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다 담고 있어서 요거 물어보면 좋겠다라는 차원으로 한번 좀 모셔가지고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코노미스트들이 쓰는 리포트라는 게 이런 것들이구나, 진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 공개도 되죠? 예,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이 방송 올라가기 전에 블로그든 팟캐스트 통해서 미디어 올려놓을 테니까, 그리고 링크를 걸어드릴 거예요. SK증권 다운 받으셔갖고 이거 같이 보시면서 아마 이 방송 들으시면 아마 시너지가 날 것 같고요. 과외하듯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그 호칭은 그냥 효진 씨라고 해주시면 짧고 좋을 것 같고요. 효진아 그렇게 할까 그냥? 네, 그러시죠 오빠.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예. 보통 회사,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보고 투자 권유 보고서를 쓰시는 분들이 애널리스트라는 사람도 있고 이코노미스트라는 사람도 있고 좀 다양합니다. 어떻게 구분해요 진짜? 사실 구분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투자 이런 식으로 투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데 위험이 좀 높습니다라는 저희가
투자 권유를 한다라는 거는 같고요. 네. 보통 이제 애널리스트라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좋을 것 같습니다. SKT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의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기업을 예. 짚어서 네, 그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로 애널리스트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 네. 그리고 저희 뭐 시황 애널리스트나 금리 애널리스트처럼 뭐 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다. 네. 주식 시장 전체가 뭐 지수가 오를 것 같다, 내릴 것 같다.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좀 다른 애널리스트와 달리 이코노미스트는 이코노미스트라고 부르거든요. 이코노미스트가 다루는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저는 뭐 다라고 하고 싶고요. 주로 이제 경제와 관련된 걸 다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경제 얘기가 사실은 오늘도 조금 제가 최대한 좀 이해가 쉽도록 말씀을 전달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네. 얘기들이 좀 보통은 딱딱해요. 금리가 어떻고 뭐 맞아요. 규모가 네. 어떻고 성장률이 어떻고 하다 보니 좀 용어도 그렇고요. 그리고 좀 딱딱한 부분들이 있고 경제 이코노미스트 말 가지고는 돈 못 벌어. 큰 거는 잘 보는데 네. 이렇게 잘잘잘잘한 거는 좀 못해라는 좀 그러니까 비판을 이걸 받기도 해요.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덜까지다는 거지. 네, 그래서 네. 이제 앞에 얘기는 되게 멋있는데 그래서 이걸 사라는 건가 팔라는 건가 맞아요.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네. 저도 그게 직업적인 좀 고민 중에 하나긴 하고요. 뭔가 네. 이렇게 투자 권유 보고서를 쓰는 사람이니까 네. 앞에 내용을 쫙 멋있게 하고 지금 어떻게 하십시오라고 네. 딱 하고 싶은데 네. 사실은 그것까지는 제 역량의 부족인 것 같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증권사는 이코노미스트라는 직업을 두는지 기업들에도 요즘은 이코노미스트 분들이 많거든요. 언론사에도 있더라고요. 예, 언론사에도 계시고 기업에도 계시고 뭐 각종 연구소에도 네네, 있고요. 맞아요. 제가 이제 워렌 버핏 책들을 아마 한 권 정도는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제목들은 다 알고 계실 것 네, 같고요. 네, 네. 한 권도 이렇게 펼쳐볼 분들은 있겠죠. 네. 이제 워렌 버핏 한 얘기 중에 한 10년쯤에 한 번은 금융시장이 우리한테 기회를 준다. 그러니까 폭락을 얘기합니다. 네네네. 기회를 주는데 그럴 때는 티스푼을 가져가지 말고 꼭 빨래통을 가지고 나가서 네. 좋은 주식들을 쓸어 담아라. 빨래통 갖고 간다는 거는 그냥 막 쓸어 담아도 된다. 네. 물반 고기반이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와. 그래서 티스푼 갖고 나가면 안 되고 꼭 빨래통을 가져가라. 네. 라는 말이 있는데 이코노미스트들 얘기를 쫙 듣다 보면은 자잘자잘한 투자에 대해서 팁들을 얻기는 사실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매번 저희가 모든 사람이 경제를 보는 건 그렇죠, 아니니까요. 근데 저는 저의 이제 목표는 언제 빨래통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가. 그렇죠, 그렇죠. 네, 경제가 정말 언제 꼬꾸라질지를 뭐 오늘입니다. 할 수 없지만 이러한 조건에서는 조금 이건 위험합니다. 네. 그리고 요 정도의 뭐 통화 정책이 됐건 뭐가 됐건 이 정도가 경제가 꼬꾸라졌다면 네. 지금부터는 조금 이제 바닥입니다. 이제 그런 시그널을 네. 드리는 게 저의 가장 큰 목적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도 네. 딱 쫙 듣고 나시면 그래서 경제가 2020년에 망한다는 건가 안 망한다는 건가 이제 그런 이야기 네. 생각을 드실 수도 있는데 저는 어떠한 조건에서는 우리가 이제 과감하게 위험 자산에 대해서는 좀 몸을 사려야 하는지 예.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는 다시 좀 투자에 좀 적극적이어도 되는지 그거에 대한 좀 참고할 네. 만한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준비를 좀 해가지고 왔습니다. 기대가 많이 됐고요. 좀 이제 미리 좀 말씀드려서 좀 맥을 뺄 수도 있는데 네. 이 생활을 얼마만큼 하셨어요? 아. 이코노미스트로서. 저는 2004년 12월에 네. 증권사에 처음으로 이제 입사를 했고요. 그래서 기업연구소 2년을 제외하면 올해 12월 15일이 되면 네. 만 15년이 되네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사이클이 되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조금 뭐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조금 꼭 10년은 아닌데 네. 경제가 한 7년 정도가 좋았다가 3년 고생하고 7년 좋았다 3년 고생하고 이런 식의 퐁당퐁당 흐름들. 그래서 저희가 뭐 10년 주기설 이런 거 신문에서도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위기를 그렇게 크게 경험해보지 않으면 네. 사실은 공부가 좀 몸으로 좀 덜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행복하게 일하다가 2008년, 9년, 그렇죠. 2010년, 한 2013년까지 네. 그때 조금 사람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금융위기 네. 기간이네요. 궁금한 게 이제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기회니까 사라. 라는 사인을 주신 적도 있었는지 아니면은 지금 사지 마십시오. 좀 이렇게 좀 현금을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좀 보수로 봐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강하게 주신 적이 있었는지 그런 거 사이에도 있었는지.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신 것 같은데 그 2007년도부터 경제가 사실 조금 이상했어요. 뭐 그때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유가가 지금 유가가 50 몇 불인데 그때 그렇죠. 유가가 160불까지 갔어요. 기억이 나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근데도 뭐 괜찮은 것 같고 중국 경제도 막 13%씩 성장하고 그래서 휘발유 2,000원 넘었을 때 예, 말씀하신 거죠? 다들 막 좋다고 했었죠. 근데 그때 이미 미국에서는 이거 뭔가 좀 이상해, 느낌이 쎄해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경험이 일천해서 그게 그냥 미국에서도 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다들 괜찮다고 하니까 이거는 괜찮은 건가 보다라고 해서 그때는 위험을 이렇게 저희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가고 이렇게 큰 위험이 있을 거라고는 저도 사실은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하나 제가 약간 조금 맞춘 것 중에 하나는 2011년도였던가 12년도였던 것 같은데 그때 미국의 연준이 뭐 보도 듣도 못한 완화 정책을 돈을 막 풀었어요. 그래서 그때 신문 만평 같은데 그때 당시 그 연준 총재였던 버냉키가 헬리콥터에 타서 돈을 막 이렇게 뿌리는 카툰 같은 게 막 일면에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명칭은 좀 딱딱한데 비전통적 통화 완화예요. 그러니까 비전통적이라는 말은 이거 한 번도 안 해봤다. 우리도 처음이야. 이제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전통적 통화 완화라는 말은 없어요. 전통적으로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비전통적을 붙였던 건데 이게 뭔가 더 돈을 풀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미 기준금리는 제로면 마이너스 금리는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해서 버냉키가 예전에 썼던 논문 같은 거를 봤어요. 네, 논문을 봤더니 돈을 그렇게 풀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연구를 이미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조금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근데 그때는 정말 할 거라고 생각 못하고 이 연준 총재 버냉키라는 사람이 원래 교수였는데 이런 논문도 썼어요. 우리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볼 만하지 않아요? 라고 했는데 내용도 지금 제가 엄청 간략하게 말했는데 내용이 간단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그렇게 많은 투자자들한테 관심을 받진 않았던 것 같은데 나중에 놓고 보니 정말로 돈을 막 풀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코노미스트 분들은 막 30년 하시고 40년 하신 분들도 있어서 그분들에 비하면 저는 아직 엄청 피레미인데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이 좀 많이 읽고 남이 안 읽는 거 좀 많이 읽어보자라고 해서 많이 읽으면서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버냉키의 논문은 원서로 보셨나요? 짧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진짜 이코노미스트 분들은 논문 진짜 많이 보시고 그것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저희도 많이 큰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많이 덕분에. 보면 이제 쌓아 나가야죠. 아무튼 그렇게 좀 리스크 같은 경우를 좀 많이 경고를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고요. 그게 좀 차이인 것 같아요. 이코노미스트랑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 양을 하시잖아요. 아무리 위기가 와던데 이코노미스트 분들 특히 김은희 위원님 같은 경우는 신강께서 몇 번 들어봤지만 계속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반복해서 공부를 해주시더라고요. 굉장히 감사했었어요. 이게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코노미스트들도 나와서 이제 막 신흥국 경제도 좋아지고 이제 미국도 좋아지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할 때도 있는데 지금 최근에 보호무역을 뺀다고 하더라도 약간 이거 경제가 이제 다 온 게 아닐까? 이제부터는 좀 내리막길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좀 들만한 그런 시기들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안 좋은 얘기를 할까요? 이렇게 해서 안 좋아질 수 있고 이게 위험하고 그런 얘기를 좀 자꾸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얘기를 한번 2부 동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